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악마을로 이어지는 흙길 위로 한낮의 태양이 무자비한 열기를 쏟아붓고 있었다. 매미 울음소리마저 더위에 지쳐 끊어질 듯 이어지는 정막 속에서 마을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이 마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라고는 최신의 암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은 일뿐일 정도로 이곳은 지독하게 평화롭고 무료한 곳이었다. 흙담에 등을 기대고 앉은 농부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메마른 들판을 응시하며 할 일 없이 부채질만 해댈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지루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으니 이 나른한 권태야말로 헛된 공포가 뿌리내리기에 가장 비옥한 토양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멀리서 희미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사내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다. 등에는 제 몸집만 한 보쯤을 짊어지고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는 그는 한양에서부터 잡동사니를 떼어다 파는 보부상 맹씨였다. 오늘따라 그의 안색은 누렇게 뜬 메주처럼 좋지 않았으나 가늘게 찢어진 눈매만큼은 콧간을 노리는 쥐새끼처럼 쉴 새 없이 번득였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투덜거리는 소리를 뱉어내며 지독한 더위와 이번 장사에 팔이 날리는 신세를 저주했다. 그의 보찜 깊숙한 곳에는 엉터리 글씨로 휘갈겨 쓴 부적 수백 장이 악성재고로 남아 있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것들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오늘 밤 줄인 배를 움켜쥐고 노숙을 해야 할 판이었다. 맹씨는 마을 초입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찜을 평상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놓았다. 파리를 쫓으며 졸고 있던 주모는 낯선 손님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급히 막걸리 한 사발을 떠왔다. 맹씨는 단숨에 술을 들이켜고는 빈 사발을 탁자에 내려놓았으나 곧바로 안주를 주문하는 대신 멍한 눈으로 마을 뒤편에 솟은 백운산 꼭대기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의 과장된 몸짓에 시끌벅적하던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맹씨의 입술 끝에 매달렸다. 날이 어디 편찮으시오. 얼굴이 백지장 같구먼. 주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와 묻자 맹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주막 구석에 앉은 술꾼들까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내 방금 저승문턱을 밟고 돌아오는 길이라오.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단 말이오. 저 고개 넘어 거북바위 곁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시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소. 산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그림자, 바로 호랑이 중에 호랑이였단 말이오. 주막 안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호기심 많은 농부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맹씨 곁으로 다가앉았다. 맹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이 지어낸 허구를 마치 눈앞에서 본 광경인 양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 괴물은 초가집만한 덩치를 가졌으며 털은 지옥불처럼 붉고 검은 줄무늬가 춤을 추듯 일렁거린다고 했다. 특히 그 눈빛은 어찌나 형형한지 마주치는 순간 오금이 저려 걸음조차 뗄 수 없었다며 맹씨는 몸서리를 쳤다. 그놈은 천년 묵은 산군이 분명하오. 굶주린 배를 채우려 지금 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데 그 눈빛이 마치
잘 차린 밥상을 보는 것 같더이다. 그 말을 들은 주모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평생 호미질만 하며 살아온 순박한 농부들에게 호환이라는 단어는 뼛속 깊이 각인된 원초적인 공포였다. 실제로 호랑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할머니의 무릎 베개에서 듣던 옛날 이야기 속의 식인 호랑이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맹씨는 공포가 무르익었음을 직감하고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보찜을 주섬주섬 풀기 시작했다. 누런 종이에 붉은 글씨가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조잡한 부적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만다행으로 내게 묘향산 도사님께 큰돈을 주고 구한 비방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벌써 내 뼈가 저 산속 굴러다니고 있을게요. 맹씨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종이 뭉치를 보물처럼 어루만졌다. 이놈은 보통 창칼로는 어림도 없어. 오직 영험한 기운이 담긴 이 부적만이 놈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소이다. 원래는 한양 대감님 댁에 진상하려던 것이나 죄 없는 백성들이 피를 볼까 저어되어 내 큰 마음 먹고 내놓는 것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모가 치마 속에서 쌈짓돈을 꺼내 맹씨의 손에 쥐어주며 제일 먼저 부적 2장을 낚아챘다. 군중심리란 마른 들판에 붙은 불길보다 더 무서운 법이었다. 호랑이 출몰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입을 거칠 때마다 괴물은 점점 더 흉포하고 기이한 형상으로 변모해갔다. 집채만 하다던 호랑이는 어느새 날개가 달려 날아다니고 입에서는 도관계를 뿜어낸다는 괴담으로 둔갑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은 쟁기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가 쌀동 밑에 숨겨둔 엽전을 챙겨들고 주막으로 몰려들었다. 서로 먼저 부적을 사겠다며 아우성치는 통에 맹씨 앞은 북새통을 이루었고 맹씨는 표정 관리를 하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한 장에 한 푼 하던 부적값은 순식간에 서너 푼으로 다시 5푼으로 치솟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돈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맹씨의 보찜은 텅 비었고 대신 그의 품속은 묵직한 엽전 꾸러미로 가득 찼다. 송악마을의 모든 집 대문과 기둥에는 맹씨가 팔아치운 누런 부적들이 덕지덕지 나부터 저녁바람에 펄럭이는 꼴이 마치 거대한 무당집을 연상케 했다. 마을 전체가 미신과 공포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속절없이 함락당한 것이다. 배를 두둑이 불린 맹씨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문단속을 신신당부한 뒤 마을을 빠져나와 이웃 고을로 향하는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그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세상에 이보다 쉬운 장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호랑이 가죽은 구경도 못했으면서 털 한 오라기에 벌벌 떠는 꼴이라니. 그는 뒤를 돌아보며 어둠 속에 잠겨가는 마을을 비웃었다. 백운산에는 호랑이는커녕 살갗이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줄 가상의 괴물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한편 맹씨가 떠난 뒤 마을의 공포는 더욱 구체화되어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촌장집 사랑방에는 마을의 유지들과 노인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촌장은 깐깐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겉으로는 마을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이 기회에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셈법을 굴리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관아의 지원을 요청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방위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체불명의 공포는 어느새 권력을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훌륭한 명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시각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는 백운산 중턱,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너럭바위 위에는 실제로 거대한 짐승 하나가 누워 있었다. 소문 속의 그 호랑이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상상과는 달리 녀석은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이빨이 다 달아빠진 늙은 호랑이에 불과했다. 녀석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앞발로 귀를 긁적이다가 불편한 잠자리를 탓하며 몸을 뒤척였다. 천년 묵은 산군이라는 거창한 별명이 무색하게도 녀석의 현재 최대 관심사는 관절 통증과 소화 불량이었다. 늙은 호랑이의 콧잔등 위로 산토끼 한 마리가 깡충 뛰어 지나갔지만 호랑이는 눈꺼풀을 들어올릴 기력조차 없다는 듯 무심하게 코웃음만 쳤다. 젊은 시절이라면 단숨에 낚아채어 피맛을 보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부드러운 빈뿌리나 캐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상상해낸 피에 굶주린 악귀는 이곳에 없었다. 오직 흐르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 쇠약해진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은 늙은 짐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산 아래 인간들의 세상에서 녀석은 이미 재앙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송악마을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들은 새판 눈으로 마을 회관 앞마당에 모여들었다. 손에는 녹슨 낫과 몽둥이, 심지어 부엌칼까지 들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맹목적인 적개심이 이글거렸다. 누군가 나서서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고 외치자 군중은 와와 소리를 지르며 동조했다. 하지만 정작 누구 하나 선뜻 앞장서려는 이는 없었고 서로의 등만 떠밀며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집단적인 광기는 차분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앞 못 보는 점쟁이 김노인이 자리를 잡고 앉아 엽전을 던지며 점을 치고 있었다. 큰일이로다. 산신의 노여움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노인의 쉰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자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김노인은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부정한 기운이 마을을 덮쳤으니 살생을 금하고 막대한 재물을 바쳐야만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사람들은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앞다투어 노인에게 매달렸다. 혼란을 틈타 이득을 보려는 자들은 비단 맹씨뿐만이 아니었다. 하룻돌은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창고에 묵혀두었던 녹슨 창들을 꺼내어 나를 세우며 비싼 값을 불렀고 무당은 구판을 벌여야 한다며 돼지머리와 비단을 요구했다. 공포는 상품이 되었고 불안은 화폐가 되어 마을 안을 유통하기 시작했다. 산 위에서 호랑이가 무심하게 낮잠을 즐기는 동안 산 아래에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욕망들이 서로 뒤엉켜 춤을 추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적은 외부가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마음을 조종하려는 이웃의 탐욕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 소리가 마치 비웃음처럼 들려왔지만 귀를 막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호랑이의 포효 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릴 뿐이었다. 이것은 비극이자 희극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소동의 서막에 불과했다. 과연 이 어처구니 없는 연극은 언제쯤 막을 내리게 될 것인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아의 가장 깊숙한 곳, 집무실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조현감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을 앞에 두고도 입맛이 없는지 젓가락만 깨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퉁퉁 부은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는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조만간 들이닥칠 암행어사의 감찰 소식 때문이었다. 곳간에서 횡령한 막대한 세금과 장부에 적히지 않은 뇌물들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창고에 불이라도 질러 증거를 인멸해야 하나 고민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때 급한 발소리와 함께 관아의 졸개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들어왔다. 졸개는 송악마을에 천년 묵은 식인 호랑이가 나타나 가축을 물어가고 사람을 위협한다는 소식을 침을 튀겨가며 과장되게 보고했다. 처음에 조현감은 어디서 그따위 헛소문을 듣고 와서 단잠을 깨우느냐며 벼루를 집어 던지려 했다. 그러나 졸개의 말이 이어질수록 현감의 쥐새끼 같은 눈동자에 기이한 광채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의 비상한 잔머리는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아닌 그 이빨이 가져다줄 황금빛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이방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방은 눈치 빠르기로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위인이었기에 현감의 눈빛만 보고도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들에게 호랑이는 재앙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었다. 이방 듣거라.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출몰이 아니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변란이란 말이다. 조현감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암행어사 따위가 감히 후환이 창궐하는 위험지역에 발을 들일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한양에 장계를 올려라. 흉폭한 요수가 나타나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있으니 조정은 시급히 구율미와 호랑이 토벌 자금을 내려보내달라고 말이다. 이방은 무릎을 탁 치며 현감의 탁월한 식견을 칭송했고 즉시 붓을 들어 멸망 직전의 고을 풍경을 묘사하는 처절한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상소문 속의 호랑이는 이미 짐승의 범주를 넘어서 있었다. 집채만 한 덩치에 쇠를 씹어먹는 턱을 가졌으며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사스러운 빛은 사람을 홀려 제 발로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다고 적었다. 현감과 이방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있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부풀리고 조작했다. 소 한 마리가 죽었다는 소문은 소 10마리와 장정 5이 사라진 대참사로 둔갑했다. 이 문서가 조정에 도착하면 감찰은 무기한 연기될 것이고 막대한 지원금이 관아로 쏟아져 들어올 터였다. 실로 호랑이는 그들에게 복덩어리나 다름없었다. 이튿날 관아 앞 게시판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방문이 나붙었다. 비상사태 선포라는 거창한 제목 아래 백운산 일대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약초꾼들의 생계가 끊기고 나무꾼들이 굶어 죽게 생겼지만 조현감에게 그것은 알 바 아니었다. 오히려 산의 출입이 막히자 시중의 팥감과 약재 가격이 폭등했고 현감은 미리 사재기해둔 물건들을 시장에 풀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백성들의 공포는 곧 현감의 지갑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현감은 호랑이 토벌대를 조직한다는 명목으로 특별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토벌대였으나 그 구성원은 현감의 사병 노릇을 하던 왈패들과 동네 건달들이었다. 그들은 녹슨 창과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호랑이 잡는 훈련이랍시고 닭을 잡아먹고 술 타령을 벌였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힘없는 백성들은 호랑이의 첩자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혔다. 백성들에게 진짜 공포는 산 위의 호랑이가 아니라 관아에 앉아있는 탐관오리라는 호랑이였다. 송악마을 사람들은 관아에서 파견된 토벌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쌀독을 털어 건달들에게 바쳤다. 현감은 관아 마당에서 출정식을 열고 자신이 직접 선두에 서서
괴물을 처단하겠다며 칼을 빼들고 허공을 가르는 연기를 펼쳤다. 군중은 환호했고 현감은 그 환호성 속에서 자신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짐을 느꼈다. 그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었다. 그날 밤 현감과 이방은 관아 뒤뜰 정자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자축년을 벌였다. 사또날이 정말 기가 막힌 묘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포수들이 와서 호랑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찌합니까? 이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감은 기름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껄껄 웃었다. 이 사람아, 호랑이는 잡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다는 신의시 중요한 것이야. 호랑이가 잡히면 지원금도 끊기고 감찰도 다시 시작될 것 아닌가. 그러니 저 짐승은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 현감에게 호랑이는 죽여야 할 적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두어야 할 훌륭한 사업 파트너였다. 한편 백운산 깊은 곳 문제의 늙은 호랑이는 바위 틈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었다. 녀석은 꿈속에서 나비 한 마리를 쫓으며 평화롭게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산 아래 인간들이 자신을 두고 벌이는 추악한 음모와 탐욕의 구판을 알리 만무했다. 녀석이 숨을 쉴 때마다 앙상한 갈비뼈가 오르내렸지만 관아의 장부 속에서 녀석은 점점 더 거대하고 흉포한 괴물로 살찌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이웃 고을까지 도달했다. 호랑이를 보았다는 목격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는데 개 중에는 호랑이가 두 발로 걸어다니며 말을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현감은 이런 헛소문들을 적절히 이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갔다. 정치는 공포를 관리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수록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 그 지도자가 바로 자신임을 끊임없이 각인시켰다. 어둠이 짙게 깔린 관아 현감은 잠자리에 들기 전 금고를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변한 은전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호랑아, 부디 만수무강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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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에서는 부엉이가 울었고 멀리 산에서는 바람소리가 호랑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고 탐욕이 양심을 집어삼킨 밤이었다. 거대한 연극의 막은 올랐고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찢어진 가죽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둥둥둥 하고 맥없이 울려 퍼졌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의 뱃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평소라면 동네 똥개들이나 모여 영역 표시를 하던 그 느티나무 아래로 송악마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박 촌장은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낡은 비단옷을 꺼내 입고 어깨를 펴보려 애썼으나 이미 조미스러 구멍난 옷자락은 그의 권위만큼이나 볼품없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호랑이를 잡겠다는 결기보다는 이번 소동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는 계산적인 눈빛만이 번들거렸다. 자, 조용히들 하시오. 관아에서 엄명이 내려왔소. 우리 마을이 앞장서서 저 흉악한 산군을 토벌해야 하오. 이것은 우리 마을의 영광이자 피할 수 없는. 박 촌장이 목청을 도두기도 전에 대장장이 칠성이 군중을 해치고 튀어나왔다. 마을의 주전파를 대표하는 그는 우통을 벗어져 친 채 멍석 위에 늘어놓은 녹슨 쇠붙이들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영광이 밥 먹여줍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연장이 있어야지요. 자, 보시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하제일의 강철로 만든 창이요. 단돈 단량이면 호랑이 가죽도 두부처럼 뚫을 수 있어. 사실 그것들은
고물상에게 넘기려다 퇴짜 맞은 고철 덩어리들이었으나 칠성은 침을 튀기며 장사 수완을 발휘했다. 그에게 호랑이는 재구 처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일 뿐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무당살레가 요란하게 방울을 흔들며 나섰다. 그녀는 눈을 희번덕거리지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칠성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무식한 것들아. 저것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천년 묵은 원귀란 말이다. 쇠몽둥이로 귀신을 잡겠다는 게냐. 오직 정성스러운 구판만이 살 길이다. 돼지머리 서너 개와 술 10동이를 바치면 산신령님이 노여움을 푸실 게야. 그녀는 마을 부자들의 살진 닭들을 곁눈질하며 입맛을 다셨다. 그녀에게 호랑이는 공짜로 배를 불릴 수 있는 핑계에 불과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평화파, 즉 겁쟁이 노인들을 대표하여 김 훈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비쩍 마른 몸이 바람에 날려갈 듯 위태로워 보이는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공자왈, 맹자왈,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중얼거렸다. 무력은 하책이요, 덕으로 감화시키는 것이 상책이라. 차라리 우리가 명문장을 지어 호랑이에게 읽어주면 짐승도 감동하여 물러가지 않겠소. 아니면 이참에 강 건너 마을로 이사를 가는 것은 어떠하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갓을 스치고 지나갔다. 회의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호랑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아직 잡지도 않은 호랑이를 두고 몫을 나누느라 핏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가죽은 당연히 내 것이요. 무기를 댄 것이 누군데. 칠성이 쇠망치를 휘두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무슨 소리. 뼈는 내 차지다. 호랑이 뼈를 고아 먹으면 안진뱅이도 일어난다고 했어. 무당 살레가 지지 않고 악을 썼다. 그럼 고기는 호랑이 고기가 양기에 그렇게 좋다던데. 뒷다리 살은 내가 찜해놨어. 푸작간 최 씨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끼어들었다. 내가 촌장이니 호랑이 머리는 내 대청마루에 걸어야 마땅하오. 점잔을 빼던 박 촌장마저 채통을 던져버리고 이권 다툼에 합류했다. 그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있지도 않은 호랑이의 발톱 하나, 수염 한 가닥까지 소유권을 주장했다. 마치 호랑이가 이미 죽어 멍석 위에 누워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허공에 대고 칼질을 해댔다. 정작 당사자인 늙은 호랑이는 산 너머 바위 위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낮잠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호랑이는 간간히 콧구멍을 간지럽히는 하루살이 때문에 재채기를 했을 뿐인데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침을 튀기며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소동의 절정은 두 농부가 호랑이 꼬리를 두고 서로 가지겠다며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장면이었다. 이 꼬리로 마누라를 때리면 아들을 낳는다더란 말이야. 이 도둑놈아, 내가 먼저 침 발라놨어. 고함과 욕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정자나무 아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이 난리통에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는 서글픈 진실이 있었다. 그들이 싸우는 대상은 산속의 괴물이 아니라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의 탐욕과 자신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 촌장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가시 벗겨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거창하게 시작된 마을 회의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단결은커녕 탐욕이라는 독이 퍼져 마을은 호랑이가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멀리서 어둠이 송악마을을 덮쳐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황금빛 환영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땀 냄새와 쉰내 섞인 광장의 공기를 흩뜨려 놓았다.
이것은 비극이라기보다 차라리 웃지 못할 희극에 가까웠다. 마을 끄트머리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허름한 오두막에는 평생을 백운산과 함께 늙어온 노포수 박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산짐승의 발자국 냄새만 맡고도 놈의 나이와 성별을 맞춘다는 전설적인 명사수였으나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어 이제는 총 대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신세였다. 마을을 뒤집어 놓은 호랑이 소동이 한창일 때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에 담배를 눌러 담으며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산 위에 있는 그놈이 천년 묵은 괴물이 아니라 이빨 빠진 늙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놈은 그저 양지 바른 곳을 찾아다니며 졸기나 하는 산군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녀석이었다. 마당 밖이 시끌벅적해지더니 촌장을 필두로 한 마을 대표단이 오두막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술병과 고기, 그리고 묵직해 보이는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늙은이를 찾아와 굽신거리는 꼴이 가소로웠지만 박영감은 짐짓 모른 척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박어르신 마을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 흉악한 괴물을 잡을 분은 천하에 오직 어르신뿐입니다. 부디 저희를 굽어 살피어 그 신묘한 사격 솜씨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박영감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그들이 가져온 호랑이 발자국본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것은 누가 봐도 힘이 빠져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늙은 짐승의 흔적이었다. 게다가 발톱 자국이 희미한 것으로 보아 사냥할 기력조차 없는 것이 분명했다. 박영감은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려 했다. 이보게들 호들갑 떨지 말게. 이건 그냥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놈이야. 내버려두면 알아서 조용히 갈 게야. 그가 입을 떼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대장장이 칠성이 눈을 부라리며 끼어들었다. 어르신 놈의 발톱이 쇠도 뚫는다죠. 제가 만든 창이 아니면 뚫을 수 없겠죠. 칠성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만약 호랑이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가 팔아먹은 녹슨 무기들은 당장 반품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 뒤에서는 무당살레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박영감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구판을 벌여 챙길 막대한 수입이 날아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박영감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박영감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한 군중은 더욱 흥분하여 떠들어댔다. 역시 박 어르신도 인정하시는구먼. 천하의 괴물이 틀림없어. 촌장은 박영감의 손을 잡고 흔들며 호랑이를 잡으면 마을의 영웅으로 추대하고 평생 먹을 술과 고기를 대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사람들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진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포를 정당화해줄 권위자가 필요했을 뿐 팩트 따위는 그들의 신나는 호랑이 사냥놀이에 찬물을 끼얹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박영감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호통을 쳐서 이 미치광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눈 딱 감고 그들의 장단에 맞춰줄 것인가. 그는 늙고 지쳤으며 곳간은 비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군중의 눈에 서린 맹목적인 적개심이 두려웠다. 만약 여기서 호랑이는 없다고 말한다면 이 성난 사람들은 호랑이 대신 자신을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엄습했다. 그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박영감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바람을 타고 다니며 총알도 튕겨내는 가죽을 가졌지. 그 한마디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장장이는 쾌재를 불렀고 무당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박영감은 자신이 뱉은 거짓말이 마을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촌장이 건넨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의 쓴맛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날부터 박영감은 토벌대의 고문이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마을회관 상석에 앉아 젊은 시절 잡았던 호랑이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적절히 자극했다. 놈은 밤에만 움직이지 눈에서 파란 불을 뿜으며 그의 이야기가 거창해질수록 촌장이 보내오는 뇌물의 양도 늘어났다. 평생을 정직하게 산과 대화하며 살아온 사냥꾼의 자존심은 돼지고기 몇 근과 탁주 몇 사발에 팔려나갔다. 밤이 되면 박영감은 죄책감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어두운 백운산을 바라보았다. 산 위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옛 친구 늙은 호랑이에게 마음속으로 사죄를 올렸다. 미안하네. 자네는 가만히 있는데 인간들이 지랄 발광을 하는구먼.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네를 팔아먹었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비웃음처럼 들려와 그는 황급히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전문가가 침묵하자 거짓은 날개를 달고 더욱 높이 비상했다. 이제 호랑이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심하는 자는 곧 마을의 배신자이자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박영감의 오두막 앞에는 그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으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들은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짜고 함정을 파고 있지도 않은 괴물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박영감이 실수로 진담을 흘릴 뻔했다. 사실 그놈 이빨도 없어서. 그러자 옆에 있던 이방이 재빨리 말을 가로채며 소리쳤다. 그렇지. 놈이 이빨을 숨기고 있다가 순식간에 드러낸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박영감은 멍한 눈으로 이방을 쳐다보았다. 권력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었다. 노포수의 입은 열려 있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세상에 닿지 않고 있었다. 비겁한 침묵의 대가는 달콤했다. 박영감의 살림살이는 날로 풍족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흐릿해져 갔다. 그러느라나 트롱돈유, 그런돈유, 그런돈뉴스, 그런돈유, 그런돈뉴스, 그런돈유, 그런돈뉴스, 오드는 뉴스, 산을 호령하던 명포수의 기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눈치만 살피는 비굴한 늙은이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의 광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백운산의 늙은 호랑이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에서는 그 호랑이의 그림자가 박영감의 혓바닥을 타고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이제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영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호랑이를 잡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을 비웃는 노래였다. 인간들이 탐욕과 공포로 뒤범벅되어 아우성치는 그 시각 백운산의 정상 부근은 태고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험준한 산세였지만 정작 그곳의 주인인 호랑이에게는 그저 볕이 잘 드는 안방에 불과했다. 문제의 그 천년 묵은 괴물은 너럭바위 위에 배를 드러내고 누워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다. 소문 속의 붉은 눈과 강철 같은 가죽은 온데간데 없고 듬성듬성 털이 빠진 늙은 짐승의 뱃가죽만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릴 뿐이었다. 녀석의 이름은 산군이었으나 지금의 몰골은 산군이라기보다는
늙은 고양이에 가까웠다. 호랑이는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바람처럼 산을 누비고 있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멧돼지를 단숨에 낚아채던 그 짜릿한 손맛 숲에 모든 생명이 자신의 발소리만 듣고도 숨을 죽이던 그 절대적인 위엄. 꿈속의 그는 진정한 왕이었다. 입가에 흐르는 침이 바위를 적시는 줄도 모르고 녀석은 허공에 대고 앞발을 휘저으며 잠꼬대를 했다. 크르릉. 하지만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포효가 아니라 마치 낡은 풀무가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렸다. 꿈은 무정하게도 깨어졌다.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와 쑤셔오는 무릎 관절의 통증 때문이었다. 호랑이는 부스스 눈을 떴다. 눈앞에는 살진 멧돼지 대신 말라 비틀어진 분뿌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혀를 차며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다. 이빨이 시원치 않아 육식은 포기한 지 오래였다. 요즘 그의 주식은 소화가 잘 되는 식물뿌리나 가끔 운 좋게 주워 먹는 죽은 새 따위였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그를 식인 괴물로 부르며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녀석은 어이가 없어 턱이 빠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와, 타도하자. 호랑이 둥둥거리는 북소리와 사람들의 함성 소리였다. 호랑이는 귀찮다는 듯 귀를 털었다. 청력이 예민한 그에게 인간들의 소음은 귓가를 맴도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성가신 것이었다. 저 아래 것들은 대낮부터 뭣들 하는 것이냐. 녀석은 하품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 바위 뒤편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육중한 몸을 일으키며 뒷발로 무심코 작은 돌멩이 하나를 툭 찼다. 대굴대굴. 녀석이 찬 돌멩이는 비탈을 타고 굴러내려가더니 덤불 속의 톳을 놀라게 해 푸드덕 날아오르게 만들었다. 이 작은 날갯짓 소리는 산 아래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증폭되어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산을 뒤흔드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소동의 주범인 호랑이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그는 그저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낮잠을 마저 자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뿐이었다. 그는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깊은 동굴을 향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동굴로 가는 길에 다람쥐 한 마리가 녀석의 앞을 가로막고 빤히 쳐다보았다. 젊은 날의 그였다면 당장 앞발로 눌러버렸겠지만 늙은 호랑이는 그저 눈을 꿈벅이며 길을 비켜주었다. 지나가거라, 꼬맹아. 내 오늘은 사냥할 기분이 아니다. 산짐승들 사이에서도 그는 이미 은퇴한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공포의 대상은커녕 숲속의 평화로운 이웃집 할아버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를 전설 속의 악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구판을 벌이고 세금을 거두며 난리 법석을 떨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가. 호랑이는 마침내 습기가 적당하고 조용한 동굴을 찾아냈다. 그는 흙바닥을 몇 번 고르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산 아래의 소음도 이곳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앞발에 묻은 흙을 핥으며 생각했다. 오늘따라 아랫마을 공기가 심상치 않구나. 괜히 내려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어. 역설적이게도 수백 명의 무장한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 괴물은 오히려 인간들이 무서워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떡을 배불리 먹는 꿈을 꾸길 기대하며 늙은 호랑이의 콧숨소리가 동굴 안에 평온하게 울려 퍼졌다. 산 아래에서는 그를 죽이기 위해 수천 양의 돈이 오가고 수많은 음모가 판을 치고 있었지만 백운산의 주인은 그저 이 평화로운 오후가 영원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 무심함이야말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가장 잔인한 풍자였다. 관아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다. 호랑이 토벌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방과 졸개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호환세를 걷기 시작했다. 가뭄으로 비어버린 쌀독을 긁어내야 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으나 호랑이가 내려와 다 물어 죽일 것이라는 협박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저항할 수 없었다. 졸개들은 닭장에서 암탉을 꺼내가고 아낙네들의 비녀까지 빼앗으며 그것이 모두 마을의 안녕을 위한 성스러운 곡물이라고 떠들어댔다. 조현감의 곶가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지만 백성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게 패여만 갔다. 공포는 가장 훌륭한 통치 수단이자 가장 잔인한 수탈의 도구였다. 그러나 인간사 세옹지마라 했던가. 이 숨막히는 공포와 억압 속에서도 기이한 꽃은 피어났다. 마을 어귀 험상내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입산 금지구역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을에서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워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순찰을 돈다는 토벌대 놈들은 주막에 처박혀 술타령이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인적 끊긴 산기순의 물레방앗간은 남몰래 정을 통하려는 청춘 남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낙원이 되었다. 달빛이 구름 뒤로 숨은 늦은 밤, 머슴 돌쇠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마을 뒷길로 빠져나갔다. 그의 심장은 호랑이를 만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인인 분이를 만날 생각에 쿵쿵 뛰고 있었다. 물레방앗간 안에는 이미 분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호랑이 부적을 가슴에 꼭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돌쇠가 들어서자마자 와락 그에게 안겼다. 두려움은 사랑을 더욱 애틋하고 절박하게 만드는 촉매제였다. 돌쇠야, 정말 호랑이가 우릴 잡아먹으면 어쩌지? 분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돌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라. 호랑이가 나타나면 내가 이 주먹으로 때려잡을 테니 관아놈들이나 촌장 영감보다 내 주먹이 더 셀 것이다. 사실 돌쇠는 쥐 한 마리도 못 잡는 위인이었지만 연인 앞에서는 천하장사라도 된 듯 허세를 부렸다. 산 위에서 늙은 호랑이가 기침이라도 하면 기절할 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랑의 힘이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가마니 위에 앉아 미래를 약속했다. 호랑이 소동이 끝나면 읍내로 도망가서 살림을 차리자고 자식은 셋만 낳자고 속삭였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윙윙거리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 같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저 사랑의 세레나데로 들릴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시간에 법과 규율이 닿지 않는 이 위험한 금지구역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인간의 본능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숨을 죽였다. 호랑이인가? 아니면 순찰대인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또 다른 커플이 숨어들고 있었다. 바로 촌장의 셋째 딸과 대장장이의 조카였다. 평소라면 신분 차이 때문에 말도 섞지 못했을 그들이었지만 호랑이 덕분에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진 틈을 타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돌쇠와 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킥킥거렸다. 호랑이가 맺어준 인연이 비단 자신들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산 위에선 늙은 호랑이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그 호랑이 덕분에 계급이 무너지고 금기가 깨지고 있었다. 현감은 공포를 이용해 돈을 벌고 청춘들은 공포를 이용해 사랑을 나누었다. 호랑이는 본의 아니게 사랑의 큐피드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웃지 못할 상황 속에서
억압받던 민초들의 생명력은 잡초처럼 끈질기게 틈새를 파고들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돌쇠와 분이는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호랑이 조심하라는 인사 대신 관아놈들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다. 마을로 돌아가는 돌쇠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문득 산 정상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호랑이님, 부디 오래오래 살아계십시오. 님 덕분에 장가 좀 들게 생겼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아니, 오히려 더 치열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송악마을의 밤은 그렇게 또 지나갔다. 결전의 날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마을 광장에는 기괴한 조형물 하나가 세워졌다. 촌장이 마을의 솜씨 좋은 장인들을 닥달하여 만들게 한 가짜 호랑이, 즉 거대한 지푸라기 허수아비였다. 그러나 호랑이를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완성된 형상은 호랑이라기보다는 잔뜩 굶주린 누렁이나 털이 부풀어 오른 살갗이에 가까웠다. 검은 먹물로 대충 그려넣은 줄무늬는 비웃듯 비뚤어져 있었고, 호박으로 만든 눈알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저 지푸라기 덩어리조차 공포스러운 마물로 보였다. 조현감은 갑옷을 갖춰 입고 단상에 올라 근엄한 목소리로 훈련 개시를 선포했다. 저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다놈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씹어먹을 각오로 덤벼라. 그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합지졸 토벌대가 와와 소리를 지르며 허수아비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녹슨 창으로 지푸라기 배를 찌르고 몽둥이로 호박 눈알을 내리치며 광기 어린 분노를 쏟아냈다. 집단이 사방으로 흩날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 난장판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진짜 호랑이를 잡기라도 한 듯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집단 최면이 만들어낸 슬픈 자위행위였다.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공명심에 눈이 먼 대장장이 칠성이 사고를 치고 말았다. 호랑이는 불을 무서워한다. 화공으로 놈을 제압해야 한다. 그가 소리치며 횃불을 지푸라기 호랑이에게 냅다 던진 것이다. 바짝 마른 집단에 불이 붙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으나 그 환호는 찰나에 비명으로 바뀌었다. 때마침 불어온 거센 산바람이 불똥을 머금고 춤을 추듯 날아올라 광장 바로 옆에 위치한 마을의 공용곡식 창고 지붕으로 옮겨붙은 것이었다. 불이야 창고에 불이 붙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물을 찾으러 뛰어다녔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가뭄으로 바짝 마른 초가 지붕은 불쏘시개나 다름없었다. 호랑이를 잡겠다며 찌르고 태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광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뜨거운 열기에 놀란 소들이 고삐를 끊고 날뛰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고함소리가 뒤섞여 귀를 찔렀다. 정작 잡으라는 호랑이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1년치 식량만 홀라당 태워먹게 생긴 꼴이었다. 현감과 이방은 불타오르는 창고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저 곡식들은 나중에 빼돌려 팔아먹을 소중한 재산이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감의 비상한 잔머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고 엄숙하고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군중을 향해 외쳤다. 보아라. 저것은 단순한 실화가 아니다. 산 위에 있는 요물이 천리 밖에서 요술을 부려 불을 지른 것이다. 놈이 우리를 비웃으며 도수를 부리고 있단 말이다. 어리석은 군중은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철석같이 믿었다. 아이고, 정말 호랑이 귀신이 노하셨구나. 사람들은 불을 끄다 말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산을 향해
절을 하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불은 마을 장정들이 겨우 진화했지만 창고의 절반은 이미 검은 숯덩이로 변해 있었다. 칠성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호랑이의 탓으로 돌려준 현감에게 감읍하여 눈물을 흘렸다. 호로곰은 그러는 이로써 호랑이는 식인 짐승을 넘어 불을 다루고 천리 밖을 내다보는 전지전능한 악신으로 격상되었다. 그날 밤 송악마을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매캐한 냄새가 마을을 덮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을음과 절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자신들의 손으로 식량을 태워버린 그들은 이제 굶주림이라는 진짜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원망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호랑이여야만 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멍청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 위에서는 늙은 호랑이가 밤바람에 실려오는 매캐한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다. 아래 것들이 이제는 쥐불놀이까지 하는 모양이구나. 참으로 부지런들도 하지. 녀석은 인간들의 소동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녀석이 쿨쿨 자는 동안 녀석의 악명은 산을 넘어 강을 건너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다. 허수아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인간들은 이제 더 크고 더 위험한 희생양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광기는 피를 부르고 그 피는 다시 광기를 먹여 살리는 법이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검은 재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공포만이 남았다. 곡식 창고가 불타버린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만 했다. 현감은 자신의 지위부실을 감추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정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희생양을 찾았다. 분노는 배출구가 필요했고 그 화살은 가장 손쉽고 저항할 힘이 없는 존재에게로 향했다. 바로 마을 어귀 폐가에 살며 짐승처럼 숲을 떠돌던 광인 칠복이었다. 평소 칠복이는 동네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해실해실 웃기만 하는 순박한 바보였다. 그는 배가 고프면 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를 따먹고 호랑이 굴 근처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가 산신령의 비호를 받는다며 꺼리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했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지금 그들의 눈에 칠복이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다. 무당살레가 작두를 타며 그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저놈이다. 저 미치광이가 호랑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창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 다놈이 요술을 부려 불을 질렀어. 현감은 무릎을 치며 즉시 포졸들을 시켜 칠복이를 잡아들였다. 칠복이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관아 마당으로 끌려왔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살기등등한 눈빛들을 보며 겁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밥 주세요. 그가 더듬거리는 말로 애원했으나 돌아온 것은 성난 군중의 욕설과 발길질 뿐이었다. 어제까지 그에게 식은 밥덩이를 던져주던 아낙네들이 이제는 그를 태워 죽여야 한다며 악을 쓰고 있었다. 공포는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 자리에 잔인함을 채워넣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니,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공개 처형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조현감은 칠복이에게 호랑이와 내통한 죄를 자백하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희죽희죽 웃자 현감은 그것을 악마의 비웃음이라 단정짓고 곤장을 쳤다. 살점이 튀고 피가 낭자해도 칠복이는 아프다는 비명 대신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토해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칠복이의 피를 보며 기이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을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니라
저 미친놈 탓이라는 믿음이 주는 비겁한 위안이었다. 이놈을 산재물로 바쳐야 한다. 그래야 산군이 노여움을 풀고 물러갈 것이다. 누군가 외치자 군중은 열광적으로 동조했다. 그들은 칠보기를 호랑이 미끼로 쓰기로 결정했다. 산 중턱나무에 그를 묶어두면 호랑이가 와서 그를 잡아먹고 배가 불러 돌아갈 것이라는 야만적인 논리였다. 칠보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려가면서도 멍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러서 더욱 슬펐다.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칠보기를 백운산 입구에 늙은 소나무에 꽁꽁 묶어두고 도망치듯 내려왔다. 어둠이 내린 숲속에 홀로 남겨진 칠보기는 추위와 고통,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흐느꼈다. 엄마, 무서워. 그의 작은 신음소리는 밤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악귀를 몰아냈다며 안도의 불을 끄고 잠을 청했으나 진정한 악귀는 숲이 아니라 그들의 이불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숲속의 짐승들이 피 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늙은 호랑이는 류머티즘 관절염이 도져 굴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산짐승들이 칠보기의 주위를 맴돌며 번득이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칠보기는 공포에 질려 기절하고 말았다. 인간에게 가한 폭력이 짐승의 발톱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영혼을 난도질해 놓은 뒤였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확인하러 올라갔을 때 칠보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밧줄은 끊겨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만 흥건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그를 물어갔다며 환호했고 이제 재앙은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칠보기가 늑대무리에게 당했는지 아니면 피를 흘리며 어디론가 기어갔는지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호랑이가 재물을 받아들였다는 편리한 결말뿐이었다. 마을에는 다시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무고한 피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누각이었다. 사람들은 칠보기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금기시했으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숲속에서 칠보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귀를 막았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깊은 곳에 가라앉아 썩어가고 있었다. 산 위에는 여전히 늙은 호랑이가 자고 있었고 산 아래에는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칠보기가 사라진 후 조현감은 이제야말로 호랑이의 기운이 쇠했으니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라고 선포했다. 사실은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거짓말이 탈로 날까 두려웠고 호랑이가 없는 빈산이라도 정복하는 신압을 해야 자신의 공적비에 한 줄이라도 더 새겨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대오토벌대가 출정하는 날 마을은 비장함보다는 기괴한 활기로 가득 찼다. 소뚜껑으로 만든 방패, 부지깽이를 갈아 만든 창,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며 온몸에 닭피를 바른 선봉대까지. 그것은 군대라기보다는 유랑극단에 가까운 행색이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산행이 시작되었다. 현감은 안전한 가마를 타고 행렬의 맨 뒤에서 전진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정작 앞장선 사람들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한 발짝 떼기가 무섭게 주춤거렸다. 산 중턱에 이르자 바람에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도 호랑이다 하고 비명을 지르며 대열이 무너지고 서로 밟고 밟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지 않은 호랑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이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호랑이 굴이 있는 정상 부근 너럭바위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자결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바위 틈을 향해 집중되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장장이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화약을 재며 신호를 기다렸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어슬렁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드디어 그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설의 식인 호랑이, 천년 묵은 산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러나 햇살 아래 드러난 녀석의 모습은 소문과는 너무나 달랐다. 털은 윤기를 잃어 푸석푸석했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꼬리에는 도깨비 바늘이 잔뜩 붙어 있어 볼품이 없었다. 녀석은 수백 명의 인간들이 창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도 놀란 기색조차 없었다. 그저 이놈들은 또 뭐냐 하는 듯한 귀찮은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떴을 뿐이었다. 대치 상황은 싱겁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공격 명령을 기다렸지만 현감은 가마 뒤에 숨어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호랑이가 입을 쩍 벌렸다. 사람들은 의왕놈이 포효한다 하며 머리를 감싸주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그것은 천지를 진동하는 포효가 아니라 그저 늘어지게 긴 하품이었다. 녀석은 혀를 낼름거리고 앞발로 수염을 쓱쓱 닦더니 이 시끄러운 불청객들에게 흥미를 잃었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렸다. 호랑이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반대편 숲으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갔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겁을 먹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끄러워서 자리를 피하는 늙은이의 뒷모습이었다. 녀석이 덤불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토벌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 튀기는 혈투도 영웅적인 희생도 없었다. 오직 어색한 침묵과 민망한 바람 소리만이 감돌 뿐이었다. 그때 가마 뒤에서 눈치만 살피던 이방이 불현듯 뛰쳐나와 소리쳤다. 보았느냐? 우리 군대의 위용에 눌려 놈이 주랭랑을 쳤다. 우리가 이겼다. 천하의 산군을 쫓아냈다. 그 뻔뻔한 외침은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켰다. 멍하니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안도감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만세, 우리가 호랑이를 이겼다. 사실은 호랑이가 그들을 무시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호랑이가 굴복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래야 칠보기를 죽인 죄책감도, 불타버린 창고에 대한 미련도, 그동안의 바보 같은 짓거리들도 모두 승리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며 잊지도 않은 무용담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개선장군이 되어 있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늙은 호랑이가 다시 코를 골며 잠들었을 때 산 아래 인간들은 거짓된 승리에 취해 축제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실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신 승리만이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산을 오르던 약초꾼이 바위 틈에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호랑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천년 묵은 괴물이라 불리던 녀석의 쌓이는 화살도 창도 아니었다. 목구멍에 꽉 끼어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도토리 한 알, 그리고 노환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녀석은 어제 토벌대가 물러간 뒤 배가 고파 도토리를 주워 먹다 급체하여 자는 듯이 고요하게 숨을 거둔 것이었다. 그 죽음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하여 오히려 숭고하기까지 했다. 보고를 받은 조현감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호랑이의 시체 앞에서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다. 보아라. 어제 내가 쏘아보낸 내공이 뒤늦게
놈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이다. 외상은 없으나 내장이 모두 녹아내렸음이 분명하다. 그는 즉시 포졸들에게 호랑이의 목을 베고 가죽을 벗기라고 명령했다. 도토리에 목이 막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현감의 호령 한마디에 의해 완벽하게 은폐되었다. 한양으로 보내진 호랑이 가죽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임금은 조현감의 용맹함을 치하하며 그를 더 높은 관직으로 승진시켰고 송악마을에는 호랑이를 잡은 충의의 고장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현감은 금이 환영하며 떠나는 날까지 마을 입구에는 집채만한 화강한 비석이 세워졌고 거기에는 조현감과 용감한 의병들이 악귀를 물리치다라는 웅장한 문구가 깊게 새겨졌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 불타버린 곡식 창고는 다시 지어졌고 칠보기의 폐가는 흉가가 되어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어깨를 으스대며 외지인들에게 그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거짓말은 반복될수록 견고한 진실이 되어갔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용감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고 술자리마다 호랑이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산을 덮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비석 아래에서 한 노인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대장장이었던 칠성이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호랑이가 불을 뿜었어요. 손자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묻자 칠성은 곰방대를 빨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럼 뿜다마다 하지만 이 할아비가 만든 창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지.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비석의 차가운 돌덩이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으나 돌은 말을 할 수 없었다. 백운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에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이제 멧돼지가 농작물을 망친다며 또 다른 토벌대를 조직하자고 수군대고 있었다. 역사는 어리석게도 반복되고 있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적을 만들고 그 적을 핑계로 서로를 착취하고 기만하며 살아갈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정상. 죽은 호랑이의 영혼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쯤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살아서도 잠만 잤고 죽어서도 영원히 잠들었으나 인간들의 욕망 속에서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괴물로 남게 되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 위로 낙엽 하나가 툭 떨어졌다. 바람이 불자 낙엽은 어디론가 굴러가 버렸고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침묵하며 거짓된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다. 세상은 요지경이었고 호랑이는 말이 없었다.